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는 어떤 워딩을 요즘 간간히 보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는 그런 행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많죠,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좀 그러거든요. 예전에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약자와 어떤 그런 서민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이런 발언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행보들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날 때가 있는데, 오늘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을 열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이 불가능하냐, 이건 굴종적 외교다, 굴종적 사고다라고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우리나라 국방비가요, 북한의 총 생산의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는 인구가 2배가 넘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글을 게재하신 거 여러분들 보셨나요? 음. 이 글을 게재한 거 혹시 보셨나요? 음. 그러면 이거 왜 이런 글을 게재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음. 제가 분석을 해보면 단순히 자주국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께서, 이거는 유엔 총회 참석자 오늘 미국 출국을 하시잖아요. 그쵸?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이 얘기를 한 거잖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어떤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이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엔 총회에서 지금 제가 어제도 분석을 좀 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의 이시다와는 공식적인 회담은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비공식 회담이나 환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옆자리에 앉았다가 갑자기 한 30분 정도 갑자기 트럼프랑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 불가능하냐? 이거는 어떤 이면에 유엔 총회를 참석하기 전에 다시 미국을 가는 거잖아요. 지난번 여러분들 한미 정상에서 회담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군 철수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의 유연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자주국방 전작권 환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거는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사실 껄끄러운 게 주한미군 철수나 주한미군의 유연화, 즉 유연화라고 말은 하지만 주한미군이 사실상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파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치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이 불가능하냐, 이거는 굴종적 사고다라고 얘기한 것은 외부의 군사 충돌, 즉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미국이 지금 대만의 배후에 있죠. 거기에 우리가 굳이 휘말려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주한미군 철수나 어떤 주한미군을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이런 대중국 견제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혹시나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을 환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미국을 나가시기 전에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주둔 방위비 문제,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유연화
문제,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관세가 주로 이루고 있지만, 그리고 외부 군사 충돌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중국과 미국이 대만을 놓고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우리는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주한미군을 미국에 투입하는 용도로 쓰려 그러면 차라리 철수해도 우린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주한미군은 북한을 견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써야 되지,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자체가 목적과 다른 양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사실상 으름장으로 놓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면서 대미 관세의 어떤 실행, 25% 관세 폭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계약서에 사인하라, 이런 어떤 협박용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굴하지 않겠다, 이미 각오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를 나가기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쓰면 분명히 국내의 어떤 지지자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건 당연하지만, 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메시지는 해외에서도 다 검토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그 지휘권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현재의 그 작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쪽에서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단순히 자주국방만 얘기한 게 아니다. 이거는 정치적 이면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미국의 관세 압박,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나라가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영상이 떠오르는데, 잠깐 이 영상 한 1분 몇 초밖에 안 되니까 보고 가시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분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섬과 지금 봐도 참, 저 영상이 여러분들 벌써 얼마나 오래된 영상입니까? 2006년도 영상이에요. 20년 전에도 우리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도 우리가 자주국방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20년 후에도 아직도 미군 없으면 나라 빼앗기고 적화 통일된다라는 이 개소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통일 반대론자, 이 극우들, 반민족 행위자들, 이 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주권 국가로서 너무너무 당연한
어디 가서 쪽팔립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작은 나라들도 자기 나라는 자기네들이 지켜요. 지키기도 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반미주의자라 얘기할까봐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 자주국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뺏긴 거예요, 미국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에게?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 간첩들에게. 미국만 있으면, 미국의 바지가랑이만 자꾸 늘어지면 먹고 살고 김미호 초콜릿의 시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직도 미국의 6.25 때 그 사상으로 김미호 초콜릿 하면서 미국이 던져주는 초콜릿 하나 받아 먹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라는 이런 사대주의에 입각한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는 국가의 3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가 지휘 못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도 하나 분석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열리는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데, 이번 10월 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는 것은 사실상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지 않으면 세계적 이벤트가 되지 않습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갈 때나 어디 그 G20 갔니, G7 갔니, 어디 에이펙 정상회담 갔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자기네 나라의 대통령 국민들이나 잠깐 관심이 있지, 이런 큰 역사적 이벤트, 즉 시진핑과 어떤 도란프의 경주에서의 만남, 이거는요 세계적 이벤트예요.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 둘이 만나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왜 타임즈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을 브릿지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이 가교 역할이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타임즈에서 100일 된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교 역할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세계적 이벤트로 지금 쏠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미국이 관세 폭탄을 저렇게 동맹국이나 적국이나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저렇게 관세 폭탄을 하는 이유 중에 명분은 중국 견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전략적 무기나 전략적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동맹국들은 수출하지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트럼프와 어떤 중국의 시진핑이 대한민국에서 만나는데 그 가교 역할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국힘 두 가지, 그러니까 최대의 어떤 성과와 최악의 경우가 동시에 우리는 존재하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오히려 더 미중 패권의 싸움이 더 냉랭해져 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은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막상 경주에서 도란프와 시진핑 주석이 만났더니 오히려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으르렁대다가 오히려 헤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교 역할은 실패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왜 실패할 일이 없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란프랑 시진핑은 6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지난 그 일본에서의 어떤 그 만남 이후에 그때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만남 이후에 6년 3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만나고 그 서로의 얼굴 보지 않는 사이에 엄청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관세 전쟁까지 같이 물려갖고 미국의 새로운 경제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그 무기가 바로 관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동시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버락 오바마와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이후에 13년 6개월 만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대한민국에 모이는 자리예요. 100% 여러분들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지 다자회의 중 약식회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한 다음에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임은 틀림없죠. 트럼프가 무조건 여러분들을 미국에서 반중정서 중국 때리기에 사실상 동맹국들을 이용하고 혈안이 됐고 심지어 주한 미군도 어떤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을 지원하는 사실상 인계철성 같이 대만과 어떤 중국이 전쟁 나면 대한민국 군도 미군이 참전하면 자동적으로 참전하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포화 속으로 우리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왜 그 첫 번째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성공할 겁니다. 그 이유는 도란프는 장사꾼이에요. 도란프는 장사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란프는 협박을 할 때는 협박을 하지만 자기가 분명히 뭔가 내줘야 될 때는 그만큼 내주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조지아주의 LG 현대자동차의 LG 배터리 공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법 감금 구금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안 좋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아요. 제 말 맞죠? 혹시나 대한민국 안에서 반미 정서가 일어날까 사실 걱정하는 게 지금 뭐 미국의 CIA나 미 대사관이 계속 백악관으로 보고가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경주 에이펙 어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깽판을 놓거나 그러면 반미 정서는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관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는 우리에게 당근을 줄 어떤 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까지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왜 트럼프는 적어도 일본과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본인들의 정치적 그 주관이 뚜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K 민주주의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시죠? 트럼프가 오자마자 시진핑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끝까지 전쟁이야 그러면서 시진핑이랑 친하면 한국 너네들도 잣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남의 집에 잔치상 남의 집 잔칫날에 들어와 갖고 아무리 미국이 그래도 동맹이라고 해도 이렇게 깽판을 치는 게 맞나 그러면 보이지 않게 국내 언론이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한 그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안 좋으면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날강도 짓을 하고 자기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나 달러를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해달라고 말은 투자지만 여러분들 투자는 이거 투자라는 표현을 솔직히 쓰면 우리가 안 돼요. 투자는 내 돈을 내가 어디다 쓸 때 투자라고 하는 거지 내 돈을 줬더니 지네 맘대로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죠? 사기입니다. 그건 사기죠. 강도가 하는 짓이에요. 내 돈을 빼서 투자는 내가 어디에다 그 돈을 쓴다 내가 그 사용처를 내가 정할 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투자는 내가 내 돈을 어디다가 쓸지를 정하는 게 투자예요. 이건 어때요? 내 돈을 미국이 가져가서 미국 맘대로 쓰겠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트럼프는 관종이에요. 제가 저는 도란프도 다 이미 제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도란프는 관종이라서요. 도란프는 시진핑을 때리지만 시진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중국을 미워하는 것 같고 중국을 배척하지만 중국을 가장 필요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국마저 여러분들 사실상 없어지면 전 세계에서 공공의 적은 미국이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소련의 붕괴 이후에 사실상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던 미국은 상대 적수가 필요했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잽도 안 되는 미국을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패권 다툼이라고 사실상 띄워준 겁니다. 1위와 2위의 차이는 군사력은 100배도 넘게 차이나고 경제력은 수십 배 말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란프가 왜 제가 관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 미국을 넘어설라는 중국, 미국의 경찰 노릇을 방해하는 중국, 계속 이런 식으로 때려놓으면 동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중국의 어떤 진출을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사실상 중국을 키워주는 거는 미국이에요. 왜? 적어도 미국이랑 상대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넘버 2 정도는 돼야지. 미국이 어떤 못 사는 나라랑 북한이랑 패권 전쟁한다 그러면 우습죠. 응? 북한이랑 경제력 수십만 배, 수백 배 차이 나는 그런 북한과 미국이 패권 전쟁한다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의 핵을 이용해서 북한이 주적으로 어떤 적대시하면서 헐리우드 영화들의 흐름을 보면 알아요. 과거에 1980년대, 90년대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미국의 국방 영화나 탑건도 그랬고 모든 국방 영화는 그 상대의 적이 소련이었어요. 소련 붕괴 이후에 나타난 거는 뭐죠?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한때 여러분들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 대부분 북한의 핵무장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북한과 교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북한은 미국이 볼 때는 너무너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사실 상대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상대가 필요한 게 바로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중 관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지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미국에서 지지를 얻고 어떤 정치적 미국의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데 중국을만큼 필요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맞수를 만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미국의 맞수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미국의 맞수 없죠. 우리가 냉정하게 여러분들. 전 세계 다 덤비고 미국 혼자 싸워도 미국이 이겨요. 응? 근데 일부러 맞수를 만든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트럼프 입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다라고 밝히면서 내년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겠다. 도란프가 내년에 중국을 그러니까 이번에 10월에 경주를 이거는 회담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 내년에 중국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분석을 하는 게 경주에서 시진핑과 굉장히 냉랭해지거나 어떤 정상회담이 안 좋게 되는데 내년에 간다고 약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사실상 트럼프가 어느 정도 옆에서 호응을 해주면서 시진핑과 좋은 관계나 여러 가지 협력을 했다는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야만
트럼프가 나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좋은 회담을 했고 내가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시진핑도 나중에 내가 갔다 오면 우리나라를 와달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잔치에 트럼프가 눈치 없이 여기 와서 트럼프는 진짜 눈치 빠르거든요. 완전 장사꾼이거든요. 여태까지 미국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관세 압박, 어떤 방위비 압박, 여러 가지 수많은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히려 자기가 빚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띄워줄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 분석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가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 동북아 중심의 외교를 펼치려면 윤석열이가 망쳐놓은 중국과의 어떤 관계, 이 관계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란숙의 윤석열이가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중국인 간첩을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중국인을 간첩이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을 파괴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중국의 반발이 나오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악화시켜놨던 대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제가 자꾸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빛나려면 어떻게 되냐? 중국과 미국이 여태까지 보면 밖에서 패권 다툼을 하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에 동맹국들이 동원되고 사실상 다른 나라들이 엄청난 개발도상국들도 중국의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질서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중국과 미국의 관세나 여러 가지 경제 협정이 어느 정도 풀릴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쭉 할게요. 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오늘 26일 오전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대요. 이 보석이 합당한가 안 한가. 만약에 이게 보석이 허가가 되면 26일 윤석열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100% 안 됩니다. 100% 왜 안 되냐? 결정적으로 윤석열은 재판에 참석하고 있지 않아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재판에 참석하고 있지도 않은 놈이 무슨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고 연병을 합니까? 여태까지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외부 치료가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할 때나 재판부가 그거를 참작을 해서 보석을 받아주는 건데, 재판을 안 나오는 새끼한테 어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주겠습니까? 응? 여러분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구치소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교정당국은 윤석열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보석이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여러분들 제가 좀 지금부터 열거해 드릴게요. 어떤 게 윤석열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그리고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다행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 가지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다지요. 윤석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최하 10년 이상 나오죠. 그 다음에 윤석열은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두말 할 것도 없죠. 그리고 윤석열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건 뭐냐면 윤석열이가 대통령일 때 여러분들 법원의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고 막으려고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석 허가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윤석열 보석 허가했다가는요, 지금 사법부가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말로 내란과 동조하는 사법부라고 생각하지 어떤 상식과 정의, 어떤 진리의 어떤 그 판결을 내리는 조이대 사법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금 법원 상황도 뒤숭숭한데 이것마저도 허가해줬다가는 그 모든 화살은 사법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어떤 오늘 국힘당의 장외 집회가 동대구역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번에 장외 집회에 국힘당이 윤 어게인 또는 스탑 더 스틸 이런 극우적 어떤 발언이나 어떤 그 피켓 이런 것들은 못 들고 나오게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은 극우 정당이에요. 오늘 있었던 현장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 정부 비판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쌍판대기가 있는 거는 왜 거는 겁니까?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분명히 스탑 더 스틸이라고 돼 있죠. 얘네 부정선거론자들이에요. 얘 부정선거론자들인데 여기 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냥 극우들 집회였어요. 대통령을 석방하라, 인권을 유린 그만해라, 연병들 하고 앉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장동혁 대표와 국힘당 지도부는 이번 집회를 절대 이런 스탑 더 스틸이나 부정선거, 윤어게인 이런 거를 갖고 오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뭐 7만 명이 모였다는 소리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서슴없이 저걸 갖고 왔다라고 여러분들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진짜 국힘당이 어떤 윤석열이나 극우와 어떤 단절을 하고 뭔가 이번에 보수 정치, 보수 정부로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려고 했으면 저런 현장에 저런 깃발이 올라가거나 피켓이 보이면 당연히 제지했겠죠. 못하죠. 근데 그거를 못하죠. 그러면 어떤 거냐? 국힘당은 지금 극우들을 제지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쟤네들은 이미 극우가 점령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국힘당은 분명히 공지를 통해서 전 지역에 이번 어떤 선거의 의미나 이재명 정부 규탄 뭐 이런 것들로 사법부 뭐 그 장악 뭐 규탄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지난 윤석열 탄핵 어떤 반대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 문구가 그대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쟤네들은 사실상 내란 극우 그리고 정교 분리가 아니라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쟤네들은 지금의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믿을 수 있고 지지층 결집시키고 쟤네들이 떠나면 남은 지지율 뭐 20% 이런 것들도 지네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란 세력들, 극우 세력들 그리고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긴 정교 일치에 이런 것들을 못 끊는 겁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근데 누구보다도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죠. 그리고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맞을 때다. 맞을 때 급소를 맞지 않게 맞을 때 잘 맞아야지 나중에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여러분들 많이 얘기했죠.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맞는 시즌이다. 우리가 뭐 어떤 사고가 났거나 그럴 때는 지금 맞아야 된다. 맞대. 잽 여러 방 날라오는 건 맞아도 되는데 급소를 맞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은 진짜 바보들이에요. 지금 국힘당은 오히려 민주당을 때릴 시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9월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에요, 원래. 그쵸? 그러니까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사실 야당이 가장 돋보이고 야당이 빛나는 시간이 9월부터 12월이에요. 왜? 정기국회가 열렸어요. 각종 어떤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어떤 현 정부의 실상, 현 정부의 과오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해야 되고 10월에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모든 기관들을 감사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일 똥볼을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9월은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12월까지는요. 사실 야당은 장외투쟁을 한 역사가 없어요. 그것도 국힘당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응? 역사가 없다 그러면 또 언제 했다 그러면 또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사실 지금은 국힘당이 국회를 딱 지키고 여기저기서 건수다라고 하면서 공격만 해도 민주당이 사실 맞을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다만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정기국회나 국정감사는 국힘당이 두드려 맞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사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정부고 사실상 올해의 국정감사는 1월부터 6월 덜 전까지 상반기에 일어났던 국힘당의 행정부의 어떤 그리고 정부 부처를 감사하는 기간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은 진짜 바보예요. 그러면 왜 국힘당은 자기네들도 몰라서 국회를 박차고 나간 게 아니겠죠. 왜 자기네들이 국회의 9월에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이고 자기네들이 빛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밖으로 뛰쳐나갔고 다시 구구들과 손을 잡고 이재명 규탄에 열을 올릴까? 국회에서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연일 특검 수사가 터지고 제가 여기서 가장 분석을 하면서 왜 국힘당은 제가 보면 왜 거리로 나갔지? 왜 거리로 나갔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특검이 정당 명부를 가져갔고 통일교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특검이 통일교의 용산 본부를 습격을 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통일교 명단을 먼저 입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국힘당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 전산 업체를 9월 18일 날 압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나온 게 11만 명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통일교 용산 본부를 압수수색을 해서 통일교 명단을 확보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러냐?
통일교 명단이랑 비교해야 되는 국힘당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야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국힘당이 통일교가 정교 분리의 국힘당과 통일교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정당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선거에 개입했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김건희 특검에 어떤 국힘당 압수수색이 실패를 해도 3차까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통일교의 여러분들 통일교인 명단을 손에 넣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반쪽만 있던 거예요. 통일교 명단은 손에 넣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국힘당의 당원 명부에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야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번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드디어 18일 날 국힘당은 멍청하게 당사를 지킬 때 제가 피곤하면 막 발음이 좀 세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킬 때 특검은 국힘당의 전산을 관리하는 업체를 습격을 해서 그 전산의 업체에서 국힘당 당원 명부를 확보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내란과 구구 이런 통일교나 신천지 정광훈 세력들과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결국은 결탁하는 국힘당. 사실상 원래 25일 날 9월 25일 날 장애투쟁이 예고돼 있었는데 사실상 일주일이 땡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어떻죠? 야, 심각하거든요. 자기네 당원들 명부가 이미 11만 명이 통일교라는 이름들이 나오고 이거는 지금 일주일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이거는 특검이나 민주당에게 때려 맞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밖에 나와서 야당 탄압, 종교 탄압의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 대구에서 극우들이랑 내란 정당이 외치고 떠드는 게 바로 야당 탄압. 그 다음에 종교 탄압하지 마라. 그래서 이재명을 사법부도 장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독재 시대를 끝내야 된다.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국힘당이 여러분들 장애로 나간 게 6년 만이거든요. 5년 만인가 그래요. 5년 만. 2019년에 황교안이가 장애투쟁을 선언합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이가 당대표였는데 이거 사실 황교안 시즌2예요. 황교안이가 그때 여러분들 삭발하고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수처 설치 반대와 그 당시에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반대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왜냐면 2020년이 총선이었기 때문에 황교안이가 그 당시에 국민의당 안철수와 민주당이 손을 잡고 비록 누더기법이었지만 권은희안을 국민의당의 권은희안을 받아들여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었거든요. 공수처법 폐기하라, 그 다음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 포기하라,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대여 투쟁을 하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아갖고 총선 어떻게 됐죠? 민주당이 사상 최고 171석인가를 이겼죠.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게 그때 자기네 지지층들 뭐 부정선거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황교안이가 전국을 돌아다닐 때 자기 지지층들은 어느 정도 결집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내년이 바로 선거 총선이 코앞인데 야당 대표라고 하는 놈이 저러고 다니니까 당연히 민심의 철퇴를 막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던 거예요.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옛날에 그러니까 언제 황교안이가 투쟁을 하냐면 2019년 11월에 합니다. 총선이 그 당시에 4월이었어요. 총선 1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 황교안이가 그때 뭐 국회의원들은 벌써 자기 지역이나 어디에 공천 받으려고 쫙 줄 서는 상태였거든요.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정치권이 좀 싸우지 마라 이런 게 보편적인 민심이잖아요. 근데 전국을 다니면서 단식하고 지지층 어떤 결집만 노리고 야당으로서의 국회 협상력은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실상 와해가 됐잖아요. 제가 이 장동혁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버리는 카드라고 심층분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 장동혁이는 사실상 국힘당의 기득권이나 실세가 아니다. 기득권이나 실세면 쟤네들의 목표는 내년 사실 보면 지방선거는 포기했어요. 지방선거를 져야지 2028년도에 반드시 쟤네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하면서 총선에서 이겨야지 자기네들이 배지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을 다시 선택한다 그러면 내란 심판론이 다시 더 커질 수 있고 국민들에게 더 경계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국힘당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미 포기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국힘당의 장동혁이는 결국 이번 뭐 지지층 결집, 극우들과 연대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결국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장동혁에게는 사라집니다. 지방선거 참패하면 여러분들 당대표 못 버텨요. 장동혁이가 당내 지지 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왜 제가 장동혁이가 못 버틴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장외투쟁이라는 건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은 뭐 타파님 우리 집회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회 지금 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도 알죠. 하지만 우리가 명분은 어느 정도 세울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집회를 마무리 짓고 출구 전략을 세워서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만족하고 우리가 투쟁을 해서 이루어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것이냐는 출구 전략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국힘당의 여러분들 장애 투쟁은 뜬금없지 않습니까? 얘네가 왜 지금 내란 정당이 극우와 연대도 끊지 못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도 끊지 못하는 이런 내란 정당이 무슨 명분으로 장외 집회를 합니까? 누가 봐도 이거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국힘당의 현재 이재명 정부 그것도 100일밖에 되지 않는 60%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고 또 내일부터는 민생지원금이 2차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차례인데 이렇게 민생과 경제에 올인하는 그리고 외교에 미국과 어떤 참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좀 애처롭고 대통령이 짠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면들이나 정치 상황인데 국힘당은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부 민생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민생이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야당인 국힘당도 민생이 어렵다라고 한결같이 유일하게 쟤네들이 싸우지 않고 공통되게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바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다라는 거를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거는 위기다밖에 없어요. 민생이. 근데 말로만 민생 위기라고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사회 곳곳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생 위기 속에서 6년 만에 장애투쟁 나선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겠냐고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땐. 그리고 이제 100일 기자회견 한 지가 엊그제고 대통령 잘한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져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던 49.98인가요? 그 지지율보다 당선 지지율보다 무려 10% 이상의 어떤 새로운 이재명 지지층이 생긴 상황에서 이재명 끌어내린다라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여러분들 동의해 주겠냐는 거죠. 응? 그렇죠?
왜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것들 이제 대구를 시작으로 중간에 어떤 그 중간 뭐 대전이나 어디 세종 한번 찍고 결국은 파이널을 서울에 대규모 집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면서 막말도 서슴지 않는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결국은 현재의 국힘당의 정당 해산 사유가 분명히 특검 손에 달렸잖아요.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명히 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했고 거기에 정당법도 위반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원래 25일 날 이런 어떤 집회를 대구를 시작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할 계획이었는데 18일 날 특검이 국힘당을 어떤 전산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국힘당 정당 명부를 확보함으로써 송원석이가 국힘당의 통일교 신자가 11만 명인 것이 뭐가 이상하냐라는 사실상 고백을 인정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특검의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주일도 기다릴 수 없는 국힘당의 조급함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당법 위반 혐의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정당법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제가 보면 통일교 신자 중에 자기가 국힘당에 가입됐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11만 명 중에 대다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좀 보다 보니까 통일교가 단순히 이게 지금 특검이 사실상 대선 수사를 윤석열과 홍준표의 어떤 대선 경선 그때 신천지가 들어왔다는 소리가 있고 그 이후에는 통일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3월 달에 권선동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이 통일교인이란다. 통일교 신도들이 들어왔다. 그것을 지금 특검이 조사하다 보니까 통일교 명단과 그 이후에 국힘당에 가입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그게 일치한다가 지금 나오는 건데 그 이면 여러분들 통일교가 뭔가를 줬잖아요. 그럼 권선동을 당선시켰어. 그럼 통일교가 뭘 요구했을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2023년도에 권선동을 당대표 시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2024년에 탄핵이 없었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권선동이가 2023년 3월에 당대표가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2년이니까 2025년까지는 자기가 당대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 총선이 언제 일어났죠? 2024년에 총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권선동이가 공천권을 휘두르기 위해서 통일교를 가입시킨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권선동이가 당대표로서 총선 공천권을 휘두르려다가 여러 가지 시끄럽고 사고가 있어서 비대위로 전환해갖고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통일교가 권선동을 당대표를 만들면서 요구한 게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통일교인들 중에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는 거야. 통일교에서 내가 너 당대표 만들어줄게. 그럼 이번 22대 총선에서 통일교에게 비례대표를 약속해다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윤 전 본부장은 2024년 총선에서 통일교 쪽의 비례대표 배정을 희망했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대가성이죠. 내가 당대표 만들어줄게. 통일교 쪽의 사람을 비례대표로 배정해달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확인을 했대요. 또 김건희 특검에서
국힘 DB에서 통일교 추정당원 11만 명, 12만 명이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도 하고 이것저것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한학자를 영장을 쳤잖아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9월 22일 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세요. 뭘 놓치고 있을까? 통일교 문제에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누구냐면 김건희예요. 김건희가 당연히 여러분들 윤 전 본부장에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통일교 신도들을 국힘당에 가입을 권유하고 부탁한 건 김건희예요. 그쵸? 우리가 이 권선동 한학자에게만 너무 우리가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있는데, 결국은 한학자, 윤 전 본부장 이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컨트롤한 사람은 김건희예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자꾸 권선동 한학자 얘네가 다이렉트로 뭔가를 한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윤 전 본부장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목걸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김건희예요. 김건희가 이 통일교 신도들의 정당 가입에 어떤 개입을 했는지도 반드시 특검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김건희가 가만히 있을 년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응? 김건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리고 한 총장의 전 비서실장 정모 씨, 제가 얘기했었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를 모두 공범 관계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김건희를 빼고 있는데, 김건희 건진법사 한학자 그 여자 이인자라고 불리는 정모 실장, 윤 전 본부장 다 공범입니다. 응? 그래서 이번 수사의 핵심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응? 뭐냐? 헌법 20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헌법 20조 까먹지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 20조는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이죠. 헌법 위반 니콜 정당 해산 사유. 헌법 20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거는 거의 종교와 국힘당과 통일교는 합체를 했잖아요. 분리를 해라 그랬는데 합체를 해버립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을 끌어다가 당내 경선에다가 써먹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어떤 통일교의 그러니까 국힘당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통일교 신자들을 대거 영입시켜갖고 권선동이를 당대표를 시키고,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이준석을 날렸으니까 그 다음에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했던 거죠. 2024년 공천권.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한학자의 22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에서 한학자를 발부해 주느냐 안 해주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반반으로 봐요. 뭐 80이 넘은 고령으로서 뭐 도주 우려가 없고, 다만 증거인멸이 있잖아.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나라 사회 경찰, 여러분 경찰 중에서도 통일교 신자가 있고, 법원에도 통일교 신자가 분명히 있을 테고, 검찰 쪽에도 통일교 신자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학자는 22일 날 영장 실질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날을 위해서 지금도 로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오늘 저는 국힘당의 정치 폭력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있었던 이 내란 정당의 이재명 정부 어떤 규탄, 이거는요 취임 이제 갓 100일 지난 대통령을 끝내자는
양심도 없는 내란에 동조하고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를 옹호하는 이런 반위원 정당인 국힘당이 촛불 시민과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파렴치한 인간들이 끝장내자, 끌어내자 이런 말들이 오히려 지네들한테 결국은 역풍 이른 거를 역풍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올 것이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장동혁의 장애 집회 이거는 정치 폭력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정치 폭력이 일상화된 극우 정당 바로 국힘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원도 때려부시는 그 극우들과 그 연대를 해서 100일 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얘기하는 이거는 정치 집회가 아니라 정치 폭력입니다. 이성을 익은 혐오와 증오를 돈벌이로 일삼는 극우들과 연대를 해서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들까지 국힘당에 깊숙이 침투해서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민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치 폭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국힘당이 오늘 있었던 이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토요일이죠. 어제죠. 윤석열 석방 부정선거 막 이런 깃발을 휘날리고 민주당 놈들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쓸 뿐더러 민주당 놈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사안이나 수세에 몰릴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니네 대선 불복이야? 이걸로 몰아붙여야 돼요. 국힘당이 여러분들 뭐 스탑 더 스틸 이러면서 부정선거라고 계속 띄우면서 저들과 손을 잡고 있으면 니들 지금 대선 불복하고 내란 옹호하는 거야? 계속 물으면 쟤는 말을 못합니다. 그쵸? 촛불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60일 안에 민주적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100일이 지난 지금도 대선 불복을 하는 저런 내란을 옹호하는 자체가 대선을 불복하는 겁니다. 윤석열 돌아오라. 어떻게 윤석열이 돌아옵니까? 안 그래요? 저것들이 윤어게인 하는데 윤석열이 뭘로 돌아옵니까? 대통령으로 돌아와요? 뭘로 돌아와요? 또라이 뭘로 돌아옵니까? 대선 불복이고 이거는 내란 옹호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하는데 또다시 대통령 끌어내리자라고 하면 누가 이걸 호응을 해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좀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내란 특검의 어떤 조은석 특검 어떤 그 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에게는 외환 사건까지 이제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어서 24일 날 윤석열을 소환 통보를 했죠. 물론 안 나가게 했죠. 그래서 제가 내란 특검은 과연 윤석열이가 소환을 거부하면 어떤 식으로 응할까 이거 참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외환 수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평양 무인기를 날려서 이거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했던 것이고, 저는 내란 특검에서 저는 심우정을 구속영장을 치냐 안 치냐가 저는 가장 관건이라고 봐요. 진정성이라고 봐요. 정말로 심우정은 구속될 수 있는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무슨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씁니까? 박성재와 심우정이는 3차례 비화폰 통화를 한 적이 있고, 계엄 당일날도 통화를 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그 합동수사본부의 검찰들 파견을 어떤 회의를 끝나고 나서도 바로 심우정과 통화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어느 정도 심우정은 드러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심우정이가 윤석열의 어떤 석방을 위해서 전광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수계를 사실상 탈옥시키는 그런 직무유기 혐의를 누가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심우정이는 윤석열에게 석방 특혜를 준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심우정이가 항고를 했다 그러면요, 윤석열은 사실상 다시 감옥에서 못 나올 상황이었어요. 석방 특혜를 준 거예요. 응? 누가 봐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진짜 나 이게 검찰 새끼들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게, 지금 내란 특검에서 여러분들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게 드러났냐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내란 사건을 여러분들 어디서 수사했습니까? 박세현 고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거는 공수처에 넘겨라, 아니면 경찰과 공수처에 넘겨라고 하면서 우리가 절대 검찰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박세현 당시 서울고검장이 이끌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윤석열 공소장을 써갖고 윤석열을 구속시켰잖아요. 박세현 고검이. 그러면서 진정성을 믿어달라 연병을 떨었는데, 공소장에 보면요,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라고 해놓습니다. 검찰을 감춘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검찰이 심우정과 박성재가 합의를 해서 합수본의 검사를 파견하려고 검토도 했었고, 심지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4일날 내란 12시가 지난 4일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잖아. 그러니까 이 박세현이가 공소장에다가 4일 새벽에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실제로 선관위로 출동했다라는 제보가 있었다, 또는 출동한 사실이 있다라고 윤석열 공소장에 써야 되는데, 이 검사들을 민간 전문 분석팀이라고 하면서 검찰을 가렸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 공소장에 수사기관 등 검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민간 전문 분석팀, 이렇게 표현으로 검찰을 숨깁니다. 공소장에서 검찰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에 관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안 했잖아요, 박사용 고검이. 더 기가 막힐 노릇이 뭔지 아세요? 대검 간부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인영 방첩사가 대검 간부에게 전화해서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을 선관위로 출동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이거를 공소장에 뭐라고 썼냐? 대검 간부와 방첩사의 새벽 통화를 안부 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부 전화라고. 검찰을 숨긴 거예요. 대검의 검사와 방첩사의 누구와 새벽에 전화를 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선관위 출동에 의혹이 있다, 아니면 선관위 출동했다, 이렇게 고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을 다 빼요. 방첩사와 여러분들, 방첩사를 수사기관에 놓은 거고, 민간 전문 분석팀을 바로 검찰의 과학수사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숨긴 거예요. 윤석열 공소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민간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걸 다 빼면 방첩사와 검찰인데. 요거 보셔야 되고, 저는 우리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금 국민을 배반한 검찰이에요. 내란과 손잡았던 검찰총장이에요. 저는 조은석 특검이 심우정을 반드시 구속시키기 위해서
무슨 검찰총장이 여러분들 비화폰을 갖고 다녀요. 영장을 치나 안 치나 저는 반드시 그걸 지켜볼 겁니다. 반드시 쳐야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조은석 특검이 진짜로 열심히 수사했고 이번에 내란 사건에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 검사들을 구속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시킨 거예요. 현재 내란 특검이 검사들을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검사들을 구속시키나 안 시키냐가 민중기 특검의 조은석 특검의 진정성을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심우정 조사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심우정 여러분들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지금 열람 조사는 끝났고요. 자기가 쓴 조사 열람 중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심우정을 드디어 검찰총장은 불러서 끝낼 게 아니라 여기서 영장을 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조사는 끝났고요. 그 피신 조서를 자기가 읽어보는 거예요. 아니 조서 뭐 참고인으로 불렀든 뭐랬든 자기가 쓴 그 조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저는 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자, 나 좀 밤 10시부터 지금 조서 열람을 2시간째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나 오늘 어떤 뉴스 보다가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이 그림 아세요? 나 이거 보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분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초코파이고요. 왼손에 들고 계시는 게 카스타드 케이크예요. 이게 초코파이고 카스타드 케이크인데 이분이 왜 법정에 섰을까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경비 직원인데 저분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하나랑 커스터드 케이크를 꺼내 먹은 걸 사측이 신고를 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초코파이 하나 해봐야 450원이고 커스터드 케이크 하나 해봐야 600원인데 합쳐서 1,050원에 불과하지만 사측이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하나랑 카스타드 케이크 먹었다고 절도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을 들은 법원이 1심에서 저분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럼 왜 사측이 이렇게까지 저 한 노동자에게 가혹하게 1,050원 갖고 고소고발까지 했냐? 저분이 협력업체 경비원인데 노조에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저 노조 활동으로 저 경비원이 굉장히 미운털이 박혔었대요. 그래서 저분의 노조 활동에 타격을 주려고 연맥이려고 저는 고발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냉장고를 열어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 냉장고를 열어서 먹은 사람이 저 경비원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먹는데 저 사람이 열어 먹는 것만 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거예요. 진짜 10년 전에도 800원, 2,400원을 각각 버스비를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2명을 해고시켰던 일이 있죠. 저 나쁜 회사는 저분을 저거 절도 혐의로 한 다음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해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도 있고 했지만 어떻게 이 사건이 법원까지 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응? 오히려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응? 라고 하면서도 5만 원은 때리는 건 뭐고 1차적으로 저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에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동의하시죠? 초코파이 하나 먹고 카스타드 케이크 저기 빵 하나 먹었다고 그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니까 검찰은 저걸 재판에 붙인 거 아닙니까? 응? 아니면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 보냈더니 검사가 벌금을 때리니까 저분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것이고요. 저는 경찰도 웃기고 검사들도 웃기고 판사들도 다 웃긴 거예요. 누군가 하나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1,050원 갖고 저분을 절도 혐의로 고발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발인을 저는 망신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경찰이었다라고 하면.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동에서 있는 반중 혐중 시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라는 지시를 했고 김민석 총리께서도 반중 시위 엄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대림동으로 갔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있는 대림동으로 이동을 해서 중국인들을 거기 앞에서 집회를 신고를 하고 계속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죠. 저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혐오를 조장하고 공공을 파괴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리고 언어 폭력을 하고 사실상 폭력을 선동하는 이런 집회는요.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 평등권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입니다. 혐오 표현은요. 절대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단순히 헌법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존엄권과 인격권, 평등권까지 혐오 표현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저는 이건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가 아니라 존중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 반중, 혐중 이 시위대 저는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인간들, 그 아무 집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타인의 존엄과 인격, 평등권을 침해하면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가 집회 신고하면 끝나고 모든 집회가 통과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되게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 우표가 나왔습니다. 받으신 분들도 있죠. 멋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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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분들 받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 그 심우정을 반드시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심우정은 전 검찰총장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이잖아. 상징적인 인물이잖아. 우리가 지금 검찰청 폐지와 함께 전 검찰총장을 구속시키는 게 조은석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심층분석 일요일 심층분석은 여기까지 녹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